결혼식 날 신랑 신부 앞을 한 남자가 가로막았습니다. 플래시를 난사하더니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냉장고와 통장이 함께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결혼식 날 나타난 한 남자, 바로 아내의 친오빠였습니다. 카이 출신, 명문대 공대, 집안의 기둥이라고 불리던 형님. 그런데 결혼식 서부 사진을 찍어주겠다던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진 결혼식 사진, 부서진 청소기, TV만 틀어놓는 삼촌 돌봄, 그리고 마지막엔 대형 냉장고 전원을 뽑아버린 아르바이트생. 오늘은 형님을 돕는다는 이름으로 제 가정과 가게, 그리고 마음까지 무너져 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장 문 앞에서 나는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은이가 긴장한 듯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오빠, 나 떨려. 괜찮아. 나 있잖아. 오늘 우리 날이야. 문이 열리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예식장을 울렸다. 우리 둘은 서로를 한번 보고 미소를 나눴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펑.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정면, 딱 우리가 들어가는 길 한가운데 한 남자가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 있었다. 애플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다소 과장된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매제, 여기 한 번만. 시선 여기. 플래시 한 번 더 갑니다. 또 한 번, 플래시가 터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누구야? 원래 이런 이벤트야? 아냐. 메인 사진 작가 말고 또 있어. 나는 머릿속으로 아주 짧은 욕을 삼키고 최대한 예의 있게 미소를 유지했다. 옆에서 하은이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 미안, 우리 오빠야. 그래, 알고 있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하은이가 조심조심 꺼낸 부탁. 자기야, 메인 스냅 말고 우리 친오빠가 서브 스냅 좀 찍으면 안 돼? 오빠가 사진 진짜 잘 찍거든. 지금은 무직이라 이참에 용돈도 좀 쥐어주고 싶어. 그때 나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다. 그래, 뭐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메인 작가만 방해 안 하면 상관없지. 그렇게 흔쾌히 허락했다. 그 방해 안 하면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와장창 깨질 줄은 몰랐을 뿐이다. 매제, 여기요, 여기. 신부님, 시선 오른쪽. 아이 좋습니다. 감성샷 나왔어요. 행진하는 길을 가로막고 허리만 굽혔다 폈다. 카메라 각도를 왔다 갔다. 메인 스냅 작가는 멀찍이 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사회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진행을 이어갔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결과를 봤을 때 나는 확신했다. 아, 이 사람 사진에 소질 없다. 흔들린 얼굴, 잘린 머리, 이상한 구도. 하은이가 말한 사진부 경력이란 것도 알고 보니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1년이 전부였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처남, 하은이의 친오빠, 장모님이 우리 집 금쪽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장모님은 늘 형님을 우리 집 큰 기둥이라고 소개했다. 명문대 공대를 나와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고 한때는 집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우리 아들은 스카이 나왔어요.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장모님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전문직 시험은 10년 넘게 떨어졌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도 6개월 만에 본인이 그만뒀다고 했다. 나 그 정도 회사에서 오래 일할 사람 아니야. 그가 내 앞에서 담담히 했던 말이다. 지금 형님의 목표는 고시 준비해서 9급 공무원 시험으로 옮겨간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보다 카페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 보이는 건 내 착각이었을까? 장모님은 여전히 형님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틋함 속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사위,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아들 좀 데려갈 만한 데 없을까? 어느 날 장모님이 나지막이 물어봤다. 사돈, 우리 아들이 스카이 출신이라 어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좀 급이 맞는 곳 있으면 한 번만 알아봐 줄 수 있어? 나는 그냥 웃으며 얼버무렸다. 요즘 다 어렵잖아요, 어머니.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형님은 늘 말했다. 내가 스카이 나왔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을 가냐. 내 수준이 있는데 거길 가면 나만 손해야. 그리고 면접 제안이 오면 하나같이 거절했다. 연봉이 너무 낮아. 근무지가 별로야. 복지가 구려. 조건을 따지기 전에 애초에 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러웠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다. 우리가 신혼 초에 무리해서 샀던 다이슨 청소기가 갑자기 맛이 갔다. 이거 왜 이래?
청소를 하던 하은이가 당황해서 나를 불렀다. 소리가 이상해. 먼지도 잘 안 빨리고. 무상 보증 기간은 이미 지났고 센터에 맡기면 수리비가 꽤 나온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냥 맡기자고 했지만 그때 또 등장했다. 형님 카드. 자기야, 우리 오빠 공대 출신이잖아. 그냥 싼 맛에 오빠한테 한번 맡겨보자. 유튜브 보면 다 나온대.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도 전자제품인데 괜찮을까? 아, 괜찮아. 오빠 건축공학이긴 한데 기계 이런 거 잘 다뤄. 우리 그냥 센터 맡기면 기본이 얼마라는데 아깝잖아. 오빠한테 20만 원 주고 맡기자. 오빠도 요즘 용돈 없을 텐데. 결국 나는 또 한 번, 그래, 가족인데라는 말에 설득됐다. 형님은 청소기를 보자마자 자신만만해졌다. 야, 이거 껌이지. 유튜브 보면 분해하는 영상도 다 있어. 내가 한번 싹 손 봐줄게. 내일까지 맡겨둬. 그 다음날 나는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청소기. 완전히 해체된 부품들. 나사, 플라스틱 조각, 필터, 모터로 추정되는 부분까지.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뭐야? 하은이가 멋쩍게 웃었다. 오빠가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다는데? 어제 밤새 보다가 오늘 다시 한다고. 그날 저녁 형님은 전화로 말했다. 아, 야 이거 생각보다 구조가 좀 복잡하다. 유튜브에 이 모델 영상이 없더라고. 비슷한 걸로 보고했는데. 그냥 센터에 가져가 봐. 반은 거의 분해해놔서 금방 고쳐줄걸? 우리는 부품들을 박스에 담아 서비스 센터로 달려갔다. 직원이 박스를 열어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거 고객님이 직접 손대셨나요? 아, 그게 저희 형님이 공대 출신이라 조금 보다가 바로 가져오셨으면 금방 고쳤을 텐데요. 지금은 완전히 구조가 틀어져서 수리비가 새 제품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차라리 새로 사시는 걸 권장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에서는 뭐가 부글부글 끓는데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 자기야. 내가 너무 믿었나 봐. 오빠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형님을 돕는다는 게 우리 집에 계속 손해만 되는 건 아닐까. 아이를 낳고 하은이는 육아휴직을 썼다. 그러다 복직 시기가 다가오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 여보, 이제 육휴도 끝나가고 나 회사 복귀해야 되는데. 응. 실모님은 멀리 사시고 우리 엄마도 가게 때문에 바쁘고. 앞으로 애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며칠 동안 답이 없는 대화를 반복했다.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았고 돌보미를 쓰자니 비용이 장난 아니었다. 그때 또 그 이름이 나왔다. 혹시 오빠한테 맡기는 건 어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님, 장난해? 형님이 애를 어떻게 봐? 아니,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한 4시간 정도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이면 오빠도 좋고 우리도 돌보미보단 싸고. 100만 원? 순간 웃음이 나왔다. 아니, 무직인 삼촌이 애 보는 거에 100만 원을 준다고? 남보다 가족이 낫잖아. 그리고 오빠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도 이제는 더 못 도와주겠다고 하고 내가 너무 미안해. 하은이의 눈이 금세 촉촉해졌다. 나는 그 눈을 잘 안다. 부탁이자 애원이다. 결국 나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는 거다. 홈캠을 설치하고 첫날이 시작됐다. 형님은 애를 안고 온 듯 아닌 듯 집에 들어왔다. 야, 조카 삼촌이랑 재밌게 놀자? 말투만 보면 꽤 정겹다. 하지만 카메라로 본 현실은 달랐다. 형님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딱 4시간 중에 3시간은 누워 있었던 것 같다. 야, TV나 봐. 삼촌 좀 쉴게. TV는 하루 내내 켜져 있었고 애한테 주려고 사둔 간식 봉투는 형님 입으로 들어갔다. 아, 이 과자 맛있네.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삼촌이 대신 먹어줄게. 처음에는 웃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애가 말했다. 아빠, 삼촌 싫어. 왜? 맨날 TV만 보고 내 과자 다 먹어. 그 한마디에 나는 화면을 다시 꼼꼼히 돌려봤다. 그리고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은아, 미안한데 형님한테는 그만하자. 이건 돌봄이 아니라 그냥 TV 시청 도움이야. 하은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형한테는 말 못하겠는데 그냥 내가 엄마 핑계대고 할게. 그날 우리는 돌보미 선생님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다. 조금 더 돈을 쓰더라도 마음이 편한 쪽으로. 나는 동네에서 꽤 잘나가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성실하게 버텨온 덕분에 이제는
배달 플랫폼 평점 4.9를 유지하는 곳이 됐다. 주말이면 줄을 서고 단골들도 꽤 많았다. 나는 그 가게를 가족처럼 생각했다. 우리 집의 생계였고 내 자존심이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조심조심 말을 꺼냈다. 차위야. 네, 어머니. 우리 아들 말이야. 이젠 나도 도저히 뒷바라지 못하겠다. 너네 가게에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없을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또 장모님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다. 형님 가게에 일하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주문 받고 배달도 하고 그런 거 아냐? 나 사람 상대하는 건 잘해. 사장, 믿어. 형님은 그렇게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 처음부터 정직원은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로. 문제는 시작부터였다. 첫날 배달 주소를 잘못 적었다. 두 번째 날 반찬을 빼먹었다. 세 번째 날 주문 누락. 사장님, 여기 뭐가 빠졌는데요? 사장님, 주소 잘못 적어주셔서요. 라이더 분이 한참 헤매셨대요. 그 사장님은 사실 내가 아니라 형님 때문이었다. 하지만 손님들은 모른다. 가게 이름만 본다. 배달 플랫폼 평점은 4.9에서 4.7, 4.5. 그리고 2달 만에 3.9까지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가게 입구에서 형님을 보고 멈칫했다. 형님은 가게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 그 문 앞에서. 형님, 죄송한데 가게 입구에서는 담배 좀 삼가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형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야, 내가 여기 직원이지. 노예냐? 잠깐 피는 건데 뭐 어때? 그럼 사장님이 규정집이라도 만들어 주실까? 그때는 참았다. 장모님의 얼굴, 하은이의 마음, 그리고 아직 가족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서.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형님에게 말을 놓지 않았다. 형님 대신 형님, 이거 해주세요. 조심스러운 존칭은 유지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평일 중 가장 바쁜 토요일 전날 밤이었다. 우리는 재료를 넉넉히 준비해뒀다. 냉장고 안에는 고기, 낙지, 새우, 각종 신선식품이 가득했다. 형님, 오늘 마감 전에 냉장고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문 잘 닫혔는지, 전원은 괜찮은지. 알았어. 별걸 다 시키네. 나는 마지막 주문을 정리하고 형님보다 먼저 가게를 나섰다. 다음 날은 마침 휴무였다. 하루 종일 가게는 비워둘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를 반겼다.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이상했다. 가게 안 공기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확실해졌다. 고기는 변색됐고 낙지와 새우는 물컹물컹한 상태로 썩어 있었다. 뭐야, 이게? 냉장고 전원은 꺼져 있었다. 나는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 냉장고 전원이 왜 꺼져 있죠? 뭐? 내가 왜 알아? 형님이 마감 체크하고 가셨잖아요. 아, 그때 내가 밑에 떨어진 물건 주우려고 하다 코드 좀 건드린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순간 머리가 띵했다. 형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잖아요. 고기, 해산물, 다 상했어요.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형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야, 나도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사장이면 이런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가야 하는 거 아냐? 너도 책임 있는 거지. 무조건 나만 탓할 일이야? 적반하장. 그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에서 마주 앉았다. 형님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로 앉아 있었다. 나는 앞에 서서 마지막 선을 지키려 노력했다. 형님, 제가 살다 냉장고 전원 끄고 퇴근하는 아르바이트는 처음 봤어요. 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안 그래? 너는 평생 실수 한 번도 안 했냐? 형님의 목소리는 이미 나를 세우고 있었다. 물론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형님은 그 실수의 크기를 좀 보셔야죠.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있던 재료들 다 돈이고 다 손님들 먹을 음식이었어요. 야, 근데 말 좀 똑바로 해라. 내가 선배고 형님이고 형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따지는 거야? 나 스카이 나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형님. 스카이 나오셨죠. 대단하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사장이고 형님은 직원이시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형님을 계속 둘 수가 없어요. 뭐야? 지금 나 자르겠다는 거야? 네.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형님의 눈이 번쩍했다. 너 지금 나한테 할 소리 다 했냐?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형님은 의자를 밀치고 나갔다. 가게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팍을 두드렸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화인지,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날 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은이가 물었다. 오늘 오빠랑 얘기 잘했어? 나는 신발도 다 벗기 전에 한숨이 나왔다. 응, 잘했다기보단 정리했어. 정리? 나는 천천히 얘기했다. 냉장고 사건, 형님의 반응, 그리고 결국 내린 결론까지. 하은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내 얼굴만 보고 있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오빠가 뭐래? 나보고 내가 뭔데 자르냐고 하더라. 그래도 우리 오빠인데 조금만 더 참을 수는 없었어? 그 말에 나는 결국 소리를 높이고 말았다.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데? 결혼식 사진 말아먹고 청소기 망가뜨리고 애 봐준다더니 TV만 틀어놓고 과자 다 먹고 가게 와서는 평점 떨어뜨리고 이젠 냉장고까지. 하은아, 이건 실수가 아니야. 태도야. 책임감의 문제라고.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알아. 나도 오빠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엄마도 이제 더는 못 돕겠다고 하고. 그래서 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그래도 우리 집 기둥은 오빠야라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하은아, 기둥이라는 건 집을 바치고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지금 형님이 하고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야. 형님은 기둥이 아니라 기둥 옆에 기대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은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야지. 가족이니까 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고. 가족이라서 끝없이 퍼주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나도 안다. 이게 아내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날 밤 하은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보인 채 긴 밤을 보냈다. 며칠 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위야, 잠깐 볼 수 있을까? 얘기 좀 하자.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은 장모님은 평소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 차위, 우리 아들 일은 들었어. 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나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더니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냐,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애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처음 듣는 말이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남편 일찍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은이 오빠한테 너무 기대를 걸었어. 너만 잘 되면 우리 집은 산다고. 내가 잘 돼야 엄마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장모님은 자기 손을 꼭 잡았다. 근데 그게 애한테는 짐이었겠지. 시험에 떨어질수록 더 말을 못 걸겠더라. 그러다 보니 뭐든 도와주고 싶어서 어디 맡길 곳 있으면 어떻게든 끼워 넣고. 근데 그게 다 그 애를 버리는 길이었나 봐.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장모님이 조용히 내 눈을 바라봤다. 차위, 나 한 가지만 솔직히 말해줘. 내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일해보니까 그 애 정말 아무데도 못 가겠던, 아무것도 못하겠어 보였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 상대할 줄 알고 손도 빠르고 머리도 정말 좋으세요. 근데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늘 남의 일처럼 서 있는 느낌이에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문제지. 내가 만든 괴물이야. 공부만 하라고, 좋은 데만 가라고, 자존심 지키라고만 했지. 몸을 써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네.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다. 차위야, 오빠는 내가 얘기할게. 너는 너 가정 지켜. 내가 만약 그 가게까지 무너지면 우리 하은이는 어디 가서 기대냐. 장모님은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 쓸쓸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문제의 뿌리가 형님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형님에게서 카톡이 왔다. 길게 써내려간 메시지의 마지막 줄만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꼬였다. 가족이면 좀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냐?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답장을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내기로 했다. 형님 인생을 제가 망치지도 않았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형님 인생은 형님이 책임지는 거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 몫보다 더 많이 형님 몫까지 책임지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서로를 더 망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랑 아이, 그리고 우리 가게를 지켜야 합니다. 형님도 형님 인생을 형님 손으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형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다. 미안함, 분노, 죄책감, 책임감. 그 모든 감정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는 느낌. 형님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 후로 우리는 형님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했다. 서먹하지만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다. 형님은 여전히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의 진위를 파헤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었다. 가게는 천천히 평점을 회복했다. 직원들을 새로 뽑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했다. 냉장고 사건을 겪은 후 나는 매일 마감 전 체크리스트를 직접 돌았다. 어느 날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해왔다. 여보, 응? 오빠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시작했대. 나는 놀라서 쳐다봤다. 진짜? 응. 엄마가 그러셨어. 아무데라도 일 시작한 게 어디냐고. 나도 솔직히 아직은 믿기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은 시작한 것 같아.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 됐다. 많이 힘들 거야. 대신 그 힘든 걸 견디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하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나 사실 오빠 얘기 꺼내는 것도 무서웠는데 요즘 자기 오빠 얘기해도 그렇게 화내지 않아서 그게 더 고마워. 나는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화낼 힘도 이제는 없어. 그냥 각자 위치에서 잘 버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커. 어느 일요일 저녁 우연히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됐다. 유창 너머로 계산대 뒤에 서 있는 형님이 보였다. 헐렁한 점퍼를 입고 손님에게 물건을 계산해주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예전보다 덜 거만해 보였다. 나를 발견한 형님은 잠깐 눈을 마주치고는 시선을 피했다. 나도 굳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다. 형님도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문득 생각했다. 형님을 돕는다는 건 형님을 우리 인생 안으로 끌어와 대신 꾸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대신해줬다. 결혼식 서브 스냅, 청소기 수리, 아이 돌봄, 가게 아르바이트까지. 그 모든 게 결국 형님이 자기 발로 설 기회를 더 늦추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진짜 도움은 때로는 선을 긋는 일일지도 모른다.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용기. 그 말이 잔인하게 들리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주보게 만드는 마지막 배려. 집 앞에 도착하니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뛰어나왔다. 아빠,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엄마랑 고기 구워 먹었어. 아빠 고깃집처럼. 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집 안에서 하은이가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확실하게 느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지키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행이라는 걸. 형님은 언젠가 자기 힘으로 다시 서겠지. 혹은 영영 서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다. 나는 다만 내 자리에서 성실히 산다. 내 일, 내 가정, 내 책임. 그리고 가끔씩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형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형님, 이번엔 진짜 본인 힘으로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형님을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향한 말이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사장이고 그 사장은 결국 자기 인생의 냉장고 코드만큼은 남 탓하지 않고 책임져야 하니까 결국 저는 형님을 가게에서 내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가게와 제 가정을 더 이상 위험에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형님은 작은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계산대에 서 있는 형님을 볼 때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쓰리지만 이제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돕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의 책임을 지게 두는 일이라는 거요.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아내와 아이 그리고 제 가게를 지키는 사장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형님 역시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 냉장고 코드는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계속해서 삶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반복할 때 어디까지 도와주셨을 것 같나요? 가족이니까 참는다와 가족이라서 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말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현실 같은 이야기 그리고 계속되는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사연은 계속된다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